경기 침체로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으면서 가계 소비 지출 증가율이 제자리를 맴돌고 있습니다. 20대 고용률이 50%에 불과해 청년 고용률 제고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웅진홀딩스가 법원으로부터 회생 계획 인가를 받았습니다. 한국전력이 공공기관 가운데 부채 위험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의 황동석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기관의 매수세로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한동훈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세한 마감 시황 전해주시죠. 네, 코스피 지수가 기관 매수에 힘입어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20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3.67포인트 오른 2018.89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 양적 완화를 조기 종료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투자 심리가 악화됐지만 기관의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국내 증시와 글로벌 증시의 주가 상승세 격차가 큰 만큼 갭 매우기가 지속될 수 있다는 평가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1,969억 원, 41억 원치를 순매도했지만 기관이 2,157억 원치를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프로그램 매매는 3,942억 원,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전기, 전자, 운수창고, 종이, 목재, 은행 등은 내렸지만 보험, 전기가스업, 의료 정밀, 운송 장비, 음식료품, 건설업 등이 올랐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는 삼성전자, 포스코, LG화학이 하락했지만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차, 삼성생명, 한국전력 등은 상승했습니다. 웅진홀딩스가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가격 제한선까지 올랐고요. 반면 롯데관광개발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의 무산 우려로 6.35% 하락했고 이마트가 신용등급 하락 여파로 1.11% 떨어졌습니다. 네, 최근 원화 강세가 누그러지면서 국내 증시가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에 어떠한 변수가 있습니까? 네, 환율 리스크가 잦아들면서 국내 증시가 뒤늦게 세계 증시와 보조를 맞추고 있는데요. 하지만 단기적으로 글로벌 증시에 충격을 줄 수 있는 굵직한 이벤트들이 줄줄이 예고돼 있어 대내외 변수 점검에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가장 큰 변수로는 미국의 시퀘스터 정부 예산 자동 삭감 협상이 꼽히는데요. 이달 내 의회가 협상 타결에 실패하면 3월부터 그대로 발동이 됩니다. 이럴 경우 미국 정부가 추진해온 양적 완화를 통한 경기 회복에 악재가 되면서 증시에도 타격을 줄 수 있는데요. 또 하나는 유럽의 정치 리스크가 꼽힙니다. 24일부터 이틀간 치러지는 이탈리아 조기 총선과 관련해 긴축을 지지하는 민주당과 부정적인 자유국민당 간의 대결 결과가 관전 포인트인데요. 이영원 HMC 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은 자유국민당과 베를루스코니 총리가 승리를 하면 유럽의 재정개혁 노력에 상당한 충격이 전해지면서 글로벌 증시를 다시 옥죄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중국의 긴축 가능성도 따져봐야 합니다. 한동안 고공행진을 벌이던 중국 증시가 지난 21일 긴축 가능성에 3% 가까이 떨어졌는데요. 정부의 부동산 세금 확대와 금융 완화 정책에 대한 기조 변화 우려가 나오면서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박근혜 정부 출범과 관련한 정책 수혜 기대감이 증시에는 우군으로 작용하겠지만 수출주들의 1사분기 실적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대외 변수와 대내 변수의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네, 증시 관련 소식 한동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경기 침체로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으면서 가계 소비 지출 증가율이 제자리를 맴돌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 동향에 따르면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지난해 4분기 월평균 소득은 명목 기준 409만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5.4% 증가했습니다. 이에 반해 소비 지출은 월평균 241만 2천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4% 늘어나는 데 그치며 2분기 연속 1%대에 머물렀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인 2009년 1분기와 2분기를 제외하고 소비 증가율이 1%에 머문 적은 없었습니다. 소득 증가에 비해 소비 증가율이 부진하면서 소비 지출을 처분 가능 소득으로 나눈 평균 소비 성향은 71.8%로 역대 최저치였습니다. 한편 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0%의 소득으로 나눠 소득 격차를 보여주는 소득 5분위 배율은 지난해
5배로 2005년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20대 고용률이 50%대에 불과해 박근혜 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는 청년 고용률 제고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작년 청년층인 20세에서 29세 고용률은 58.1%로 나타났습니다. 20대 고용률이 김대중 정부 말기인 2002년 61.3%에서 노무현 정부 말기인 2007년 60%대로 떨어졌으며 이명박 정부 들어 더 하락했습니다. 30대에서 50대 고용률은 이미 70%를 웃돌고 있지만 20대 고용률이 부진한 탓에 15세에서 64세 생산 가능 인구 고용률은 평균 64.2%에 불과했습니다. 현재 OECD 34개 회원국 중 고용률이 70%를 웃도는 국가는 13곳에 불과하며 한국의 고용률은 OECD 평균을 밑돌며 20위에 머물렀습니다. 웅진홀딩스가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 인가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 3부는 오늘 웅진홀딩스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인가된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웅진홀딩스는 올해 안에 웅진케미칼과 웅진식품, 웅진싱크빅을 매각하고 2015년까지 웅진에너지를 팔아 채무를 변제할 예정입니다. 재판부는 이날 서울 서초동 법원 종합청사에서 이해관계인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인 집회를 열고 채권자 측이 제출한 사전 회색 계획안을 바탕으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웅진홀딩스는 2007년 인수한 극동건설과 2008년 설립한 웅진폴리실리콘이 경영난에 빠져 유동성 위기를 겪은 끝에 회생 절차를 신청했고 법원은 작년 10월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전력의 공공기관 가운데 부채 위험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조세연구원의 공공기관 부채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와 대한석탄공사, 한국철도공사의 부채로 인한 경영부담이 매우 위험한 상태로 조사됐습니다. 한전은 2011년 현재 부채 규모가 50조 3천억 원으로 전체 공공기관 가운데 LH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그러나 LH는 영업이익으로 부채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인 이자 보상 비율이 610%에 달하는 반면 한전은 마이너스 212%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벌어들인 수익으로 금융이자조차 갚지 못한 탓에 채무를 상환하려고 또 빚을 내야 하는 형편을 뜻합니다. 조세연구원은 위험 수위에 달한 공기업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요금 현실화가 우선이라고 권고했습니다. 환경부는 배출권 거래제를 2015년부터 시행하기 위해 전담기구를 구성해 22일부터 운영합니다. 배출권 거래제 준비기획단은 제도 운영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을 점검하고 기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할당 관리하게 됩니다. 또 할당량만큼 온실가스를 배출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보고와 검증, 인증의 세부 규정과 관련된 전산 시스템도 구축합니다. 기획단은 온실가스 감축에 부담을 느끼는 중소기업 등을 위해 금융과 세제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수출 경쟁력에 큰 영향을 받는 업종은 배출권 무상 할당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기획단장은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이 맡고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 등 관련 부처도 참여합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되면 기업들의 기술개발 투자가 늘어나고 우리나라가 저탄소 고율 산업 구조로 바뀌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장이 실업률이 떨어지면 내년 6월쯤 미국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양적 완화에 비판적 입장을 취해온 블러드 은행장은 내년 6월이면 미국의 실업률이 6.5%로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준은 지난달에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에서 실업률이 6.5%로 떨어질 때까지 초완화 기조를 유지할 것임을 재확인한 바 있습니다. 블러드 은행장은 거시경제의 움직임을 고려해 자산 매입 페이스를 조정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20일 공개된 FOMC 1월 회의록에 따르면 여러 명의 FOMC 의원이 양적 완화를 재고하자는 견해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지난 2009년 우리나라가 아랍에미리트에 원전을 수주한 이후 국내에서는 원전 수주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서울경제신문 윤홍우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에서 원전이 조만간 발주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유력 후보군 중 하나라고 하던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식경제부와 한국전력 등 국내 원전 수출 핵심 관계자들은 최근 사우디를 방문해서 원전 수출과 관련한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방문은 사우디 원전 당국인 킹 압둘라 원자력 재생에너지원의 초청으로 이뤄진 것인데요. 사우디의 원전 발주가 얼마 남지 않았고 한국이 유력한 후보군 중 하나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우디는 오는 2030년까지 총 1,760만 킬로와트가량의 전력을 원전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형 원자력 발전소 10기에서 12기 정도가 지어져야 되는데요. 원전 한 기당 약 50억 달러로 추산하면 수백억 달러 규모의 엄청난 시장이 열리는 셈입니다. 사우디는 올해 말 늦어도 내년에는 원전 2기가량을 먼저 발주하고 2022년부터 원전 운영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네, 그런데 사실 사우디는 원유가 많은 나라지 않습니까? 이렇게 원유 부국이 굳이 원전을 잇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전 세계 최대 산유국이라고도 할 수 있는 사우디가 원전을 건립하는 것은 급증하는 자국 내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우디는 현재 생산한 원유의 30%인 300만 배럴가량을 국내 전력 생산에 쓰고 있는데요.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2030년이면 800만 배럴의 원유가 필요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사우디로서는 원자력을 통해 싼 값의 전력을 생산하고 원유는 다른 국가에 비싸게 파는 것이 이득인 셈입니다. 바로 인접 국가인 아랍에미리트도 사실 같은 이유에서 원전을 시작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에는 현재 한국형 원전 4기가 지어지고 있는데요. 총 560만 킬로와트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1호기는 2017년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는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출을 계기로 신형 원전 수출국으로 급부상했습니다. 원전 4기의 수주 금액은 우리나라 돈으로 21조 원에 달합니다. 네, 그렇다면 사우디 원전의 사업성과 수주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네, 현재 우리나라는 핀란드, 터키, 베트남,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다양한 국가의 원전 수주전에 뛰어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수주 가능성이 높은 곳은 많지 않습니다. 핀란드의 경우 정부 차원의 건설 규제가 강하고 터키나 남아공은 국가 재정이 그리 넉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원전 수주를 놓고는 세계 선진국들의 경쟁이 매우 치열한데요. 미국, 일본, 러시아, 프랑스가 공격적으로 수주에 나서고 있고 최근에는 중국도 뛰어들었습니다. 원전업계에서는 그래서 이번에 사우디 원전이 본격화되면 우리에게는 놓쳐서는 안 될 절호의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사우디 재정이 워낙 탄탄한 데다 인접국인 아랍에미리트 원전을 한국이 바로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아랍에미리트 원전을 한국에 빼앗긴 프랑스가 서력을 겨루고 있어 수주전은 매우 치열할 전망입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부 윤홍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GM이 제품 개발과 생산을 위해 앞으로 5년간 8조 원을 투자합니다. 한국 GM은 22일 부평 본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경영 청사진을 밝혔습니다. 이날 기자 간담회는 GM 해외사업부문 팀리 사장, 한국 GM 세르지오 호샤 사장과 주요 경영진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팀리 사장은 한국 GM은 출범 이후 지금까지 글로벌 GM의 성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고 미래에도 그 역할이 지속될 것이라며 글로벌 제품 개발과 생산을 포함한 핵심 역량을 키우기 위해 향후 5년간 약 8조 원의 대규모 투자를 집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르지오 호샤 사장은 한국 GM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서는 내수 시장 기반을 강화하고 글로벌 디자인과 엔지니어링 그리고 생산 역량 신장에 휩쓰는 등 핵심 영역에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투자증권이 국내 증권사 중 처음으로 글로벌 헤지펀드 투자에 나섭니다. 우리투자증권은 아시아 신생 헤지펀드인 모자이크 트레이딩에 2,500만 달러 규모의 초기 자금을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모자이크 트레이딩은 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 출신이 작년 10월 싱가포르에 설립한 헤지펀드로 최근 연평균 15%의 수익률을 기록할 정도로 위기관리에 강점이 있다고 우리투자증권은 설명했습니다. 총 1억 달러 규모인 모자이크 트레이딩 헤지펀드는 다음 달부터 운용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지난 4일 정보 주제로 첫 만남을 가졌던 삼성디스플레이 김기남 사장과 LG디스플레이 한상범 사장이 다음 주 한국디스플레이 산업협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두 번째 만남을 갖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과 LG의 디스플레이 분쟁이 이르면 다음 주 실무협정에 물꼬를 틀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카카오톡과 연동되는 게임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며 모바일 게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톡에 등록된 모바일 게임은 현재 86개로 다음 달에는 100개를 넘어설 전망입니다. 또 카카오톡 연동을 위해 기다리는 게임도 200개가 넘습니다. 내부 경쟁이 치열해지자 넥슨, 컴투스, 위메이드 같은 모바일 게임 업체들은 앞다퉈 경품을 내거는 등 마케팅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2월 22일) 센 경제 현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